네, 오늘은 이제 독해력에 대한 TCC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 모드 발동 이렇게 얘기하네, 그치? 이게 독해 모드 발동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독해력은 방식의 문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독해력에 대한 상식과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이 TCC가 좀 혁신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쌤이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논술을 풀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독해를 한 게 이게 잘 한 걸까? 이게 핵심을 벗어났으면 어쩌지? 내가 혹시 좀 더 풍성하게 짚어야 되는데 좀 핵심을 놓친 게 아닐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내가 독해력이 그러면은 얼마나 높아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독해력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독해력을 높이고 싶은 건데 얼마나 높여야지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수능 국어 1등급 맞을 정도 독해력이 되면은 논술에서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 수능 국어에서 뭐 4등급 맞는데도 논술 독해력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국어랑 수능 국어 점수랑 논술 점수의 상관관계도 있을 것이고 수능 수학 점수랑 논술 점수의 상관관계도 있잖아. 뭐가 더 높을 것 같아? 질문의 의도가 좀 보이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논술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거랑 논술이랑 분명히 비슷하게 글을 읽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 그 경기 방식이 너무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얘는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라고 부른다면은 얘는 이제 100m 달리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둘 다 뛰는 거잖아. 근데 경기 방식이 좀 달라서 상관관계가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독해의 방식도 달라요. 봐봐. 독해력은 이제 모드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모드라고 하는 게 특히 남자 학생들 경우에는 게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해봤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왜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 보면은 그 어떤 뭐 헐크 모드다 혹은 뭐 빔을 쏘는 모드다 나는 모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동 방식이 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독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독해도 내가 어떤 모드를 하면은 독해력이 좋고 어떤 모드, 좀 잘못된, 잘 안 맞는 모드를 하면은 독해력이 나빠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뭐 이해력, 독해력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드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보자. 우리가 평소에 독해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마 이렇게 많이 했을 거야. 일단 눈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쭉 읽어나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눈의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쭉 읽는 거지. 우리가 이제 글자를 읽는다고 하면은 글자를 읽어나갈 수 있는 그 음성어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속도에 맞춰가지고 혹은 이제 눈으로 덩어리 짚어서 읽잖아. 그지? 그 속도에 맞춰서 쭉 읽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논술을 충분히 쓸 정도로 풍성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매우 훌륭한 경우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읽게 돼요. 다행인 거는 논술 시험이란 시험의 성격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돼도요, 2번, 3번 읽을 시간이 있어. 그럴 시간이 있어. 연세대 같은 경우만 봐도 2시간을 주는데 제시문이 기껏해야지 한 4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2시간 동안 4개 제시문 이거 하나하나 엄청 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충분히 2번, 3번 읽을 시간이 있겠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한 번 읽고는 그냥 훑어본다. 한 번 읽는 거 훑어본다라는 생각을 읽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읽으면서 뭔가 또 충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라는 식의 생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고. 2번째, 중간중간 나름대로 밑줄도 표시하면서 읽어. 근데 뭐 밑줄에 대한 원칙이 어떤 친구는 이제 확실하게 있고요. 나름대로의 원칙이. 어떤 친구는 별로 원칙이 없어. 그냥 필 가는 대로 이제 막 체크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밑줄도 긋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읽는 친구도 많고, 다 읽고 나서 요게 더 중요해.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핵심을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시문 쭉 읽고 이런 내용이구만 하고 이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읽어. 그냥 끝까지 다 읽었어.
그런 다음에 고민에 빠지지. 이 제시문은 그러니까 이게 주제의식이구나. 그런 다음에 막 적어 이렇게. 이게 뭐가 어땠다 이렇게. 그때 막 적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쭉 읽고 나서 다 읽고 나서 한 방에 딱 이게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고, 이거를 정리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무조건 맞는 거지, 이게 제시문 핵심 맞지 라고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친구는 더더욱이나 매우 드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이야.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읽고 2번 읽고 3번 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려고 드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게 최악의 경우고 많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겪는 상황입니다. 황당하지 이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일단은 우리는 봐봐.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얻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요, 안심이야, 안심. 어떤 안심? 내가 제대로 읽었네? 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모드를 취해야 그런 식의 확실성을 얻을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독해력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요. 근데 그 전에 쌤이 이제 이 모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논술 독해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자면,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읽냐면요, 마음이 조금 조급해서 그래.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이게 빨리 읽고 빨리 써야 된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미완성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읽게 돼.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독해를 하는 게 어디서 많이 왔냐면은 수능 국어 독해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모드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 왜냐면은 수능 국어는 수능 국어 지문을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치? 이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습관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능 국어 독해할 때 제시문 하나가 있어요. 제시문을 다 읽는데 몇 분 정도 우리가 쓰니? 국어 독해할 때. 사람마다 좀 다르지? 근데 제시문 독해하는데 5분씩 쓰니? 그러지도 않을 거야. 순수하게 제시문만 독해하는데 5분만큼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뭐 많이 쓰면 6분 정도 쓰니? 잘 없을걸? 그지? 그러면 훨씬 더 논술에서 권장되는 것보다는 급하게 읽는 게 우리 평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봐봐, 논술은 10분 내로 읽어도요 괜찮아요. 10분 내에 잘 파악해도요 괜찮아요.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제시문의 길이보다 짧아도 10분 정도 읽어도 괜찮다니까. 조건이 달라. 이건 2시간 주어져 있다고, 논술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익숙한 그 모드로 접근하는 게 잘못된 거야. 거기서 많은 착오가 벌어지고 불확실성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논술의 룰에 맞춰서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좋으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논술 독해 모드야.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수능 독해 모드 혹은 이제 조급한 마음, 조급한 독해라고 이제 해보면요, 이 독해를 하잖아? 그러면은 지금의 쌤도, 지금의 나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읽으려고 눈의 속도에 맞춰서 쭉쭉 읽잖아? 그럼 다 읽고 나서 내 독해에 확신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독해력이 괜찮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렇겠지? 쌤은 독해력 자체는 괜찮을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맨날 읽고 쓰고 하는 게 논술 독해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도 조급한 마음 가지고 급하게 읽으면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럼 몇 번 더 읽어야 돼. 몇 번 더 읽어야 돼. 그럼 몇 번 더 읽으면은 몇 번 더 읽으면서 또 조급한 독해를 한다고. 왜? 한 번 읽었는데 내가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썼어.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파악이 됐는데 요런 거는 파악이 안 됐어. 요런 건 파악이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더 파악이 될까? 이게 쉽지 않아. 이게 확실성이 없어. 왜냐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더 느리게 읽어, 더 빨리 읽어? 당연히 더 빨리 읽지. 애초에 조급한 마음으로 독해한 친구가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는데 더 느리게, 더 풍성하게 읽겠어? 그렇다기보다는 여전히 빠르게 읽는 거란 말이야. 여전히 빠르게 읽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야 될 디테일에 대해서 여전히 놓치고 먼저 파악했던 기왕에 파악했던 것 때문에 확실성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여전히 놓친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아쉬워지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봐봐. 새로운 모드야. 논술 독해 모드예요. 일단 논리제시문의 전개는 일단 뭐 논리제시문도 있고 자료도 있고 서사도 있지만 일단 논리제시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대표적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줄게. 논리제시문의 전개는 일단은 동일한 내용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제일 많고요. 아니면 논리가 확장되는 것도 있어. 이제 논리가 확장돼. 뭔가 여기는 P이면 Q이다 정도 있었는데 아 그러면 R이 되는구나. 정도로 확장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 여태까지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는 게 반전도 있어요. 근데 뭐 얘가 절대다수로 많아. 얘도 간혹 나오고 얘는 잘 안 나오고. 그치? 그럼 우리가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읽는 게 가장 기본 태도라고 보면 돼. 반복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거는 뒷받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뒷받침 우리가 세 종류가 있잖아. 첫 번째는 이제 이유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도 있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고, 얘네들이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짚어내면서 읽는 거야. 이거 뒷받침이네. 그럼 뭐야?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됐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게 한 번만 더 나와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이 두 번만 나오더라도 핵심 나오고 이유가 나오더라도 이건 반복된 거야.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밑줄을 긋는 거예요. 어디다 밑줄 긋냐? 뒷받침을 받은 부분에 밑줄을 그어나가면서 읽는 거야. 뒷받침을 받은 부분에. 뒷받침을 하기만 한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뒷받침을 받았다. 그럼 거기다 밑줄을 긋고 밑줄을 그은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라는 내용이 있는데 A라는 내용을 뒷받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면 밑줄을 안 긋고 B라는 내용이 얘를 뒷받침하는 이유다 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긋고요. 근데 우리가 얘는 아직 밑줄 안 긋겠지? 근데 보니까 얘도 어떤 C라는 내용에 의해서 부연 설명이 막 되고 있어. 어떤 키워드가. 그럼 그 부분에 우리가 밑줄을 또 긋겠죠. 그럼 얘는 밑줄 긋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뒷받침 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 C를 읽으면은 얘가 얘를 보충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또 뭘 확인하게 돼? 얘는 결국 이 말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두 번째 반복된 걸 또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장이 결국 돌아서 결국에는 뭘 강조하고 있지? 어디로 향하고 있지? 라는 걸 매 순간 미시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읽는 게 논술 독해 모드야. 알겠지? 이게 따져가면서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수능 국어 독해 모드로 발동한다면은 한 4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글인데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서 읽으면요 8분 정도, 2배는 걸려.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 뭔지 알겠죠? 이렇게 읽어도 실제 논술 푸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남는 편이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요. 알겠지? 따져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메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독해를 진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글을 여기 글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능 독해 모드로 하면 어떻게 읽는다 그랬지 보통? 그냥 쫙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다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봐봐. 이렇게 민감하게 반복을 확인해 나가면서 읽으면은 즉 한 번만 더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밑줄을 그어나가면서 읽잖아. 혹은 이제 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그어나가면서 읽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한 5줄 정도만 읽어도 키워드 메모할 게 생겨요. P라는 소재에 대해서 몇 번 나왔네. 이게 보니까 P가 Q라는 뜻이구나 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반복되고 여기서 또 나왔네. 그럼 우리가 뒷받침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밑줄을 그어나가면서 반복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여기다 적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부연이 나오면 키워드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 또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지. 이거는 어떤 뜻이구나. 이건 어떤 뜻이구나. 라는 거를 이 메모를 자꾸 살을 붙여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메모를 처음 시작할 때는 최초로 반복되는 명제가 처음에 초반에 나와.
논리 제시문일 경우에는. 그럼 그걸 한번 짚어두고 그 다음에 얘를 살을 붙여가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 봐봐. 너네가 끝까지 읽으면은 얘 중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여러 번 확인했을 것이고 그럼 끝까지 읽자마자 얘가 지금 총 7번 반복됐네? 물론 숫자는 셀 필요 없어. 근데 아주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 확인해 나가면은. 그러고 나서 읽으면은 끝까지 읽고 나서 얘가 핵심이라는 거를 의심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뭐야? 확실성을 갖고 내가 내 독해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지. 진짜 중요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따져가면서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분리해 나가자. 구별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자. 그래서 제시문의 논지 전개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뒷받침 받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다 읽으면은 그 순간 독해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 메모도 완성돼 있어야 되고 밑줄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밑줄을 아무데나 긋지 마시고요. 뒷받침을 받으면 그때 이제 받은 부분에 밑줄을 긋도록 하세요. 왜냐면 그게 논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지? 우리가 그냥 제시문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란 말 글을 쓰다가 물론 그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제시문으로 돌아왔을 때 출제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반복된 지점들이 특별히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나의 필에 맞춰서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러면은 되게 곤란한 경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논술 독해 모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요게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제시문이에요. 잘 보이니?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문 끝이야. 이걸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정리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보자. 그럼 쌤이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읽으라고 매번 시키거든요. 우리가 고등학생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는 거, 교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짚어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뭐 기상천외한 특이한 개념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당연히 교과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렇게 안 해주면은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쌩 까면 돼. 무시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이라 생각하면 읽어볼게. 어떻게 정리해 나가나 한번 지켜봐봐. 보자. 노동이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오케이.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교과 상식으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이 반복되나? 일단 보자. 노동은 일단은 육체적, 정신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상식 아니야? 그렇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고 상식이고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진 않고 그냥 인트로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반복된 건 특별히 확인이 안 됐어. 그럼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력은 생산 요소로서? 이게 아마 어떤 생산을 위한 요소가 되는 노동력. 이제 그치? 상식적인 내용이고 요 정도 생산 요소가 된다. 노동력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라는 거지. 그러면 노동이 지금 얼추 반복된 건 있어. 그러니까 노동이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는 메시지는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이라는 거를 너무 막 세밀하게 미세하게 있던 어떤 표현이 반복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되게 넓게 봐야 돼. 결국 봐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설명하겠지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노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을 위해서 쓰이는 어떤 이제 요소인 거야. 생산을 위한 요소이다 정도가 파악이 되고, 인간에게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활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대. 봐봐. 여기가 얘가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저자가 지금 표현적인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그럼 노동이란 거는 일단 봐봐. 상식적으로는 생산을 위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 즉 생산이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럼 노동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지? 그럼 얘가 아직은 뭔지 몰라. 얘가 아직 뭔지 몰라. 그러면 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뒤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보자. 사람은 노동을 통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대. 오케이. 오케이. 지금 노동을 통해서 뭘 형성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대요. 근데 그게 뭐 다음 나온 거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온 거야. 그 아마도 이 사회적 관계라는 게 중요한 의미겠지. 그지? 노동을 통해서 아마도 사회적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매우 중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더 나오겠죠. 보자.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 즉 존재감을 형성한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반복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즉 사람은 노동을 통해 여기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거 했고 뭐냐 확인한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하면서 여기 나오죠. 다양한 인간관계가 뭐야? 사회적 관계죠. 반복됐지? 형성하면서 그럼 어디다 밑줄거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형성하고 그다음에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대. 성취감? 성취감이랑 뭐랑 연결된 것 같아? 앞문장에서? 아무래도 존재 가치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사회적 관계고 같은 말이니까 그럼 존재감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취감이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찾아낸 거야. 그러면 존재감에 연동되는 키워드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 또 보자. 중요한 것은 노동이 주는 성취감은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목을 해보자.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일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표시하자. 언제 발생하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래요. 보자. 이처럼 노동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과 존재감을 확인한 통로이지만 오케이. 지금 노동은 이처럼이라 나왔지. 이처럼 뭐냐면은 여태까지 쭉 말한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거기는 아마도 이제 반복이 나올 거예요. 이처럼 노동은 뭐라고 했냐면은 성취감과 존재감. 그렇지. 여기 나왔네. 성취감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통로래요. 오케이. 노동은 결국에는 얘를 확인하는 통로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국가적으로도 국민 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 그럼 봐봐. 노동은 이런 의미를 갖는 데가 이제 첫 번째였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을 한대. 이거 다른 내용이지 확장인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은 이 내용에 대한 반복이 나와. 보충 설명이 나올 거야. 일단 보자. 노동은 다른 생산 요소들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아무리 자본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이는 국민 경제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내용도 반복이 됐죠. 그지? 요 정도가 지금 메모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제시문이 강조한 거 보자면은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아마 수단적 가치인 것 같아. 왜? 이걸 통해서 결국 이처럼에서 이걸 통해서 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정리해줬거든. 그럼 여기 이제 목적인 거야. 노동의 목적적인 가치가 되고요. 얘가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동의 목적적 가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차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 차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의 분류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겠죠? 사회적 차원. 까지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여기 제시문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표시했냐면 여기 이제 메모인 거야.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쌤이 이제 밑줄을 최소화했지만 메모하는데 쌤이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면 일단 걔를 적어 놨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메모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걸 예쁘게 피면 큐에다가 딱 나오기보다는 어떤 키워드가 먼저 나와. 키워드가. 그러니까 P나 Q나 혹은 어떤 R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나온다고. 일단 얘랑 관련된 어떤 식의 내용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논리관계가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번 나왔다 싶으면은 한 번 반복됐다 싶으면 일단은 적어보고, 혹은 문맥적으로 꼭 반복이 아니더라도 저자가 매우 강조했다 싶으면은 적어봤죠. 반복되진 않았지. 근데 저자가 강조했으니까 한번 적어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반복했잖아. 얘는 강조를 했잖아. 근데 반복은 안 됐죠. 그럼 사실상 얘는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시문을 있잖아. 이 제시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결된 글은 아니야. 원래는 어떤 뭐 한 수백 페이지의 책 중에 한 대목일 수도 있죠. 그럼 저자는 아마도 요 얘기를 뒤에 가서 반복할 수도 있어. 근데 요 제시문에서는 많이 반복된 게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이 제시문을 편집한 출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목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럼 저자가 출제자가 편집한 상황에서 우리 반복된 건 뭐냐면, 노동은 결국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형성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룬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핵심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을 봐봐. 이걸 쭉 읽고 나서 갑자기 띠용하고 이게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제 실전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반복을 유의미하게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쭉 이거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알겠죠?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 제시문이에요. 이것도 쌤이 어떻게 메모를 추가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자. 천천히요. 하지만 나의 메모에 대해서는, 나의 정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는 내면적자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대. 이게 중요한 내용일까? 일단은 보니까 그 논리 구조는 보여. 때문에가 있지. A 때문에 B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A로 인해서 B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리 구조가 뭔지 한번 보자. 일단은 우린 내면적자에 너무 집착한대. 내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인간됨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인간됨이 설명되지가 않아 라는 걸 가장 간단한 키워드 한번 정리해봤어. 그럼 얘가 이제 반복되는지 한번 볼게.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사적인 영역에 갇힌다가 뭐야? 새로운 내용이야? 아니야, 얘야. 내면에 집착한다는 거야. 사적인 영역에 갇힌다는 거는. 이렇게 반복을 민감하게 봐야 돼. 중요한 내용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반복이 될 거야. 그 메시지는. 그럼 반복됐죠. 그지?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지. 설명이 힘들대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우기고 넘어가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기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우기고. 껴 맞춰서 뭐 그 비슷한 뜻인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나름대로 우길 수 있잖아? 그럼 그 뜻이 맞아. 선생님, 제가 이 제시문을 작성하신 교수님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데요? 당연히 디테일은 다르지.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험은요, 박사 시험이 아니에요. 석사 시험도 아니고 학부생 시험도 아니야. 이건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 상식 안에서의 이해력 테스트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얼추 맞는 걸로 껴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지? 최소한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면에 집착하면 인간된 설명이 안 된대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거 한번 따져보자. 추론을 해보자. 그러면은 인간됨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럼 인간됨을 설명하는 게 좋잖아. 알 수 있는 게 좋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겠지, 그치? 내면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은 인간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지.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적극적으로 따져보라고. 그런 다음에 읽어나가는 게 훨씬 더 정확성에도 좋고 빠르기에도 좋아. 속도에도 좋아. 알겠지? 보자.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거지. 바로. 집착 안 하면 그치? 반대되는 거지? 내면에 집착을 안 해면은 어떻게 될까?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집착을 내면에 집착 안 하는 거지?
내면에 집착을 안 하면은 내면 아니면 뭐야? 내면 아니면 뭐야? 외면? 외면인가 보지? 근데 보니까 행동도 나와.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 외면이지. 느낌지가 행동. 다른 말로는 외면의 차이가 존재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 내면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주목한다고? 외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된대요. 그럼 보자 또. 사람들에겐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즉각적인 인상들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한다? 즉각적인 인상, 외면, 차이가 난다. 같은 뜻이지? 이 정도는 반복이야. 오케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대. 오케이. 이제 화살표 관계 나온 거야. 주목해야 돼. 이러한 외모의 차이를 우리가 뭐의 기초로 본대? 사회적 관계의 기초로 본대요. 관계의 기초가 외모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외면의 차이인 거야. 외면의 차이. 또 보자. 이러한 인상과 외향은, 저 외면이죠. 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이 뭔데?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같은 거지. 그지? 반복되고 있어.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 삼으며, 타인의 시선 거울 삼아?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다른 말로는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 외면들을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라네.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여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외면을 우리의 뭐로 여긴다? 이런 즉각적인 인상들, 즉 외면을 우리의 인간됨을 여긴다. 인간됨은 뭐야? 인간됨은 내면이야, 외면이야, 사회적 관계야? 아니면 새로운 거야? 인간됨? 인간됨이 지금 처음 나와? 인간됨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인간됨 어디 있었어?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인간됨. 내면에 집착한 우리 인간됨을 알 수 없대. 그럼 인간됨은 여기서 외면일 것 같아? 내면일까? 외면일까? 사회적 관계일까? 굳이 따지자면. 껴 맞춰보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인간됨이죠. 이게 인간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내면만 바라보면 인간됨 그 자체, 이 안에 있는 속성에만 집착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우리가 외면을, 즉각적인 인상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간됨을 여긴대. 즉 뭐냐면은 얘는 같다는 뜻이야. 우리의 인간됨, 즉 내면을, 외면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요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야. 좀 더 볼게. 사실은 어려운 제시문이야.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 없어. 껴 맞추면 돼. 그럼 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문 끝이거든.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대. 인간됨. 인간됨 다른 말로 뭐야? 내면은 사람마다 다르대. 근데 봐봐. 인간됨, 내면이 사람마다 달라. 근데 인간됨이 뭐였어? 외면이었지. 외면은 사람마다 달라. 그치? 연동되지, 이제? 연동돼.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 즉, 외면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는 내면과 부합된다. 그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내면과 부합된다. 또 인간됨과 부합된다. 같은 말이지? 반복도 됐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사람은 뭐 여기서 뭐야? 인간됨이겠지. 은 외양 그 자체이다. 몇 번째 반복이야. 그지?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면이 변화하면 내면도 변한다. 너무나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게 독해의 초보는 있잖아. 이것들을 다 다른 걸로 여겨. 왜? 실제로 세밀하게 보면은 다른 게 맞아. 이걸 무슨 박사과정 가서 다 따져보면요. 다른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보자. 마지막 문단. 외양은 얘지. 이렇게 계속 짚어가면서 확인하세요.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면, 그치? 내면이 표현된 거래, 그치? 내면이 표현된 거. 인간됨은 외양의 내재에 있다. 같은 말이야. 인간됨은 외양의 내재에 있다. 같은 거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외양이죠.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다. 너무 지겨워 이제. 같은 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 외면이지. 그러니까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즉 외면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됨을 알게 된다. 따라서 외향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게 아니라 그 뭐래? 외향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 저 인간됨 내면이죠. 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다. 외면은 얘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다. 서로 같은 거니까 알 수 있겠죠.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아니에요. 자아, 여기 자아죠. 인간됨. 다른 말로는 자아야. 압축적인 개념을 나면 또 이제 보충해줘. 는 인간됨,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 외향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거 외양, 뭐 같은 말이니까. 초월하지 않고 이건 같은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시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지겹도록 반복된 건 뭐냐면요. 이거야. 여기 자아라고 한번 해볼게. 자아는, 자아야 된다. 자아, 즉 인간됨은, 다른 말로 내면은, 외면이랑 동일하게 표현이 돼요. 왜냐면은 얘가 일로 표현된 거고, 이걸로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같은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지? 얘가 가장 많이 반복됐으니까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가 핵심이야. 그래서 얘는요? 얘도 반복됐으니까 우리가 부연으로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했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얘가 핵심인 거죠. 그럼 이제 제시문 이게 나란 말이야. 제시문 나는 뭐라고 하면 돼? 제시문 나를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제시문 나는 자아, 즉 인간됨은 외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술할 때는 조금씩 이제 부연하는 거야. 인간됨, 집착, 그다음에 내면, 여기 항상 차이가 있고 이걸 상호작용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다른 패러프레이징으로 이거를 살을 붙여주면 그게 또 상술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시문다를 파악을 해봤어요. 이해를 해볼까? 사실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어디 갔더니 어떤 친구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인상을 막 쓰고 있어. 인상이 험악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아요? 아, 얘가 지금 빡쳤군. 이렇게. 빡침. 이걸 알 수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인상이 험악해서 빡쳤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걔한테 어떻게 돼? 약간 조심스럽게 돼야지.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내가 얘를 대하는 방식을 좀 부드럽게 가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하잖아. 라는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뭘 한 거냐면은 나름대로 개념을 봐봐. 자아, 외면, 사회적 관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야? 우리가 딱 교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반복 관계를 확인해서 이게 핵심이구나. 맞다. 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구체화를 해보면 돼요. 사례를 만들어 보면 돼. 그럼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뭔지 알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식문과의 관계나 비교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죠.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쌤이 지금 보여준 게 다 성균관대 제시문, 연세대 제시문들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의 제시문들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쌤이 천천히 읽으면서 어떻게 메모를 완성해 나가는지 보여주는지 쌤이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독해한 방식, 독해 모드야. 이게 독해 모드야. 이거를 따라해 보면서 독해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독해력의 수준이 수능 국어 기준으로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 뭔지 알겠지? 4등급 맞고도 어려운 독해 풀어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의 문제니까. 마라톤은 마라톤답게 연습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논술 독해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독해력에 필요한 기초 체력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라톤을 100m 달리기 뛰듯이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우리가 독해 모드로 논술을 푸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달이 잘 돼서 결국에는 이제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읽는 그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좀 길게 했네요.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논술의 독해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여태까지 잘 독해가 어렸던 친구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